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이 제일 재밌어 하실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영화입니다. 무비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와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여행을 같이 가주실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역사교사 이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영화평론가 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혹시 이 영화 알고 계실까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자, 오만과 편견인데 이 가운데 있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키이라 나이틀리라는 배우고 엘리자베스라는 둘째 딸을 맡고 있고요. 자, 이런 대사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 드디어 엘리자베스가 바로 미스터 달시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좋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부분인데, 용돈에다 보석에다 마차에다가 너는 정말 부잣집에 씩 가니까 너무 좋겠다. 그리고 밑에다가는 첫째 딸하고도 비교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언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구나. 1만 파운드나 받으니 넌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 속물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이 남자가 다 쓰고 저 옆에 있는 엄마가 그 속물 같은 말을 하고는 미스 베넷 부인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또 여동생, 아까 먼저 봤던 그 사진 속에 있던 맨 왼쪽에 있던 여자가 바로 여동생인데 언니한테 편지를 보내서 또 뭐라고 하냐면 1년에 300이나 400파운드 정도 받는 자리면 어디라도 괜찮으니까 언니는 부잣집이잖아. 우리 남편 취직 좀 해줘라고 돈 타령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오만과 편견이란 책을 딱 펴보시면 첫 줄에 뭐가 나오냐면 마을에 돈 있는 남자가 찾아오면은 모든 결혼 안 한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저 남자는 내 차지다, 내 사위가 될 거다라고 달려든다라는 구절부터 시작을 해요.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명작에서 돈 타령을 할까 도대체? 지금도 여러분한테 읽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명한 영국 소설인데 왜 이렇게 돈 타령을 할까? 좀 더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영화되기도 하고 연극화되기도 한 유명한 희곡인데요. 이게 인형의 집의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부터 뭐 타령하나요? 돈 타령. 돈. 자, 아내한테 내가 얼마큼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에 맞춰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라고 하면서 이 낭비벽이 심한 작은 새 같으니 돈 쓰는 기계 같으니 막 욕을 하는데도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좀 이상하죠? 자, 인형의 집이라는 건데 마지막은 난 이 집을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을 나가는 계기도 남편이 아파서 병간호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보증 없이는 절대 돈을 못 빌려요. 아무리 좋은 데 쓰려고 해도. 근데 노라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을 구하고자 돈을 빌렸던 사실이 나중에 발각이 되니까 남편이 버릇없게 내 허락도 없이 돈을 빌리다니 해서 이 여자를 버리려고 하거든요. 좀 이상하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데도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라면. 왜 이렇게 돈 타령을 했을까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 때문인데요. 19세기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수녀원에 가서 수녀가 되거나 수녀는 월급을 안 받죠. 한마디로 돈에 대해서 벌지 않고 살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단 하나, 가정교사였어요. 가정교사인데 자, 지금 가정교사 얼마나 벌면 될 것 같아요? 연봉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가정교사 연봉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5천 정도. 5천 정도면 살만하겠다. 굉장히 좋은 직장이겠네요. 5천 정도 연봉이라면. 자, 근데 제가 그 당시 영국의 파운드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 당시 하녀가 받는 연봉이 12파운드에서 20파운드 사이였는데
가정교사가 겨우 30파운드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정교사 하느니 하녀해서 주인한테 잘 보여서 좀 더 가웻돈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었던. 다시 말해서 왜 돈한 거냐? 당시엔 여자가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거 말고는 돈 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만과 편견이나 제인 에어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여자들이 결혼에 환장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녀로 살고 싶어요? 평생? 아니면은 하녀와 같은 그 정도의 돈을 받고 평생 남의 아이를 가르치고 살고 싶을까요? 유일한 출구가 그거였다는 거죠. 자, 이게 19세기였어요. 자,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부터 약간 독특한 여성형이 등장합니다. 바로 팜파탈이라는 여성형이 등장하는데, 자, 팜파탈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색다르게? 예쁘게?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을까? 야하게 생겼을 것 같죠. 그 개념이 요때 생긴 거예요. 가령 영화 타짜에 나오는 정마담 역할의 김혜수 씨, 그리고 타짜 2에 나오는 이한희 씨 같은 캐릭터. 굉장히 파인 옷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높은 하이힐에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여자인데, 자, 이 여자는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사실은요, 그 당시 20세기 초 경제적 상황이 만들어낸 게 팜파탈인데요.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과 약간 섹시한 몸매를 들이밀면서 남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런 여자들이 주로 했던 게 아주 부잣집 남자의 애인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의 재산을 뺏거나 계약서를 조작해서 자기가 돈을 또 뺏거나 형사를 찾아가서 형사를 유혹해서 자기 범죄를 덮어버리거나. 영화 신시티에 나오는 혹시 에바 그린 역할 보셨어요? 그런 역할 여자들이 바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했죠. 어떻게 19세기만 하더라도 수녀나 혹은 가정교사였던 여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시무시한 여자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재미있게도 이런 여자들 목욕하고 샤워하고 조금만 가리고 나와서 일부러 남자를 유혹하거나, 가장 유명한 팜파탈이죠. 여러분은 안 보셨어도 알고 있는 그 여자 샤론 스톤이란 여배우인데, 마찬가지로 형사를 자기 범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여자거든요. 자, 이 여자들이 왜 나왔을까?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여자들한테 직업을 안 주고서는 남자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전쟁 갔어요. 전쟁하러. 군대에 갔어요. 세상은 돌아가야 되니까 뭘 하느냐?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자들이 돈을 벌고. 자,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누구랑 싸웠냐면 다른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자랑 경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여자가 바지를 입고 외출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런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무시무시하고 좀 두려운 경쟁자로 느껴져서 팜파탈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 팜파탈이 나오는 그 영화를 영화적 장르로 느와르라고 부릅니다. 필름 느와르라고 부르는데, 세상이 변해가고 돈의 흐름이 바뀌면서 영화 장르가 아예 만들어진 거죠. 유럽 대륙에서 2차 세계대 1, 2차 세계대전이 훑고 지나가다 보니까 미국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한 부를 쌓긴 하는데 미국 대륙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미국 동북부에 상수도, 우리 수돗물 틀면 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검은 돈들이 마구 몰려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등장해서 돈을 펑펑 물 쓰듯이 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이제 파티 장면. 이 영화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개츠비의 한 장면이에요. 개츠비가 갑자기 어디선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와서 매일매일 파티를 하는데 어디선가 계속 전화를 받거든요. 이 전화는 누구의 전화인지 모르지만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건 충분히 짐작이 되게 영화에 설명이 돼 있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돈이 넘쳐나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술을 금지하고 마약도 금지했지만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와요. 이들은 영어도 할 줄 몰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술을 몰래 만들고 마약 상용자들이 많은 자기네 동네에 가서 마약을 만들거나 파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갱스터들. 우리나라식으로 말해볼까요? 우리나라 영어로 말해보자면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비열한 거리.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보신 분? 신세계.
많이 보셨죠? 그거 보면 어때요? 다들 합법적인 일을 하나요? 불법적인 일을 하나요?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변화가 실제로 갱스터들이 생기면서 갱스터 장르라는 영화 장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갱스터 영화 하나 소개를 드릴까요? 바로 대부입니다. 대부는 어떤 얘기냐면 밀주와 마약 밀매 같은 그런 것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합법화되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느냐? 점점 연예계에 진출한다거나 실제로 기업을 만들어서 합법화된 어떤 경제 생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밑바닥은 검은 경제죠. 혹시 신세계란 영화도 보시면 겉으로 봐선 다 어때요? 다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회장이자 사장이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경제적 흐름이 오히려 이제 그 영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미국 갱스터의 이름은 알카포네라는 갱스터였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 영화들 보면은 알카포네. 이 알카포네가 수감됐던 감옥의 이름이 알카트라즈였는데 그가 수감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갱스터 짓을 했어요. 자, 근데 수감된 이유는 탈세였어요. 재밌죠? 집단 범죄, 조직 범죄도 아니고 탈세로 바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재미있는 사실을 영화가 놓치지 않고 갱스터 장르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저씨에서 여자에게 마약을 어디에 숨겼느냐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고문을 하는데 뭘로 고문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드라이기.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매일 아침 쓰는 드라이기로 고문을 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나쁜 용어와 나쁜 세계를 알게 됐던 거죠. 이렇게 갱스터 영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실제 범죄 수법들을 영화에서 갖다 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미국 영화에서 이런 법까지 만들어요. 헤이스 브레인 오피스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1930년대 너무 갱스터 영화가 잔인해지니까 아이들이 따라할 수 없도록 모방할 수 없도록 가르치지 않도록 영웅시하지 않도록 영화에서 갱스터를 너무 미화하지 말자라는 법까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경제가 영화의 장르를 만들고 장르가 또 범죄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재하는 법까지 생긴다는 거죠. 사실은요, 영화는 굉장히 대중적인 예술이에요. 영화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대중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어떤 욕망이나 사회상이 잘 반영되는 게 영화이기도 하고 대중의 욕망에 가장 잘 반영되는 건 어쩌면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두운 경제, 어두운 돈의 흐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세히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영화 속 검은 경제, 검은 돈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방금 전에도 우리 대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도 뭐 조폭 드라마 그러는데 사실 뭐 조폭이 말이 그렇지 결국은 검은 돈을 둘러싼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영화에서는 검은 돈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사실 주변에 검은 돈 있으세요? 보시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감정의 극단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범죄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 예. 못 보는 직업이고 오히려 좀 접하기 어려운 아주 첨단의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자면. 네. 그러니까 변호사 뭐 혹은 의사 이런 드라마가 많은 것처럼 범죄인들도 또 매력적인 또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반인들이 좀 넘보기 힘든 그리고 그렇죠. 모르는 세계를 갖다가 그리고 그들이 네. 다루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검은 돈이란 결국 세금 안 낸 돈이잖아요. 세금 되게 중요한 거고 역사적으로는 그런 돈들이 뭐 어때요, 좀? 역사적으로도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노력들을 훨씬 더 많이 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세금을 낼 때가 되면은 괜히 그 돈이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인데도 뭔가 조금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노력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디에다가 세금을 물리냐면 창문에다가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창문의 개수가 많으면은 아마 잘 사는 집일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창문의 개수별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창문이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 시기에 이제 지어진 영국의 건축물들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창문 개수가 아니라 여기도 창문에 세금을 매겼는데 창문에 이 폭에다가 매겨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폭이 좁고 긴 창문이 이제 그 건축 양식이 유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역사에서도 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금과의 전쟁이네요. 그죠? 네. 그럼 돈은 근데 착한 돈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착한 돈, 나쁜 돈만 우리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영화 보면서 아, 저렇게 쓰는 거 참 괜찮다 했던 게 저는 굉장히 단순해서 그런지 히어로물 중에 아이언맨이나 배트맨 같은 거 보면 재벌 2세인데 자기가 번 돈을 나라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제 쓰게 되잖아요. 아, 저런 걸 보면은 어떻게 벌어들이느냐도 중요한데 어디에 쓰느냐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예시로 좀 우리가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 흑인 소년이 되게 재능은 있지만 미식 축구 선수로 못 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 중산층 여자가 계속 지속적인 기부를 해서 그 소년을 훌륭한 선수로 키워내기도 하고요. 뭐 행복을 찾아서 같은 영화를 보자면 되게 가난한 그 방문 판매원을 하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굿머니도 존재한다는 희망인 거예요. 그렇죠. 이 돈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좋은 돈도 있지 않을까라는. 영화는 이렇게 겉에서 보면 화려한데 그 사실 우리 영화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고 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 모스코바를 가서 유학하고 막 돌아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영화를 네, 배우려면. 네. 근데 다 그만뒀어요. 가난해갖고. 근데 좀 성공하기 전까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영화 이거 하는 애들은. 정말 성공한 네. 감독이나 그 제작비를 자기 돈으로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 제작비에 관련해서. 근데 제가 단편 영화 심사를 하다 보더라도 대학생들이 단편 영화 만드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단편 영화 한 10분짜리, 15분짜리 만드는데 10억. 그렇게 몇십억까지는 아니고요. 최소로 만들었을 때 진짜 1,000만 원도 받지만 대략 한 4, 5천 정도 많이 들이더라고요. 정말요? 대학생들이 그 돈을 그거를 마련을 마련하기 하는 위해서 휴학을 거듭하면서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그 정도면 큰 영화의 사이즈는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영화 용어만 보더라도 돈이 들어간 용어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제작비라는 용어 있죠. 순 제작비, 총 제작비, 손익 분기점 이란 말도 있고 PPL이라는 용어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주인공들이 쓸데없이 어떤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거를 PPL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화에서는 합법적인 거예요. 어떤 회사와 거래를 맺어서 영화 속에 직접적으로 노출해서 제작비를 줄이는 관행이 있을 정도니까 영화는 정말 돈과 밀접한 어떤 장르를 할 수 있어요. 네. 영화 중에서 그러면 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던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퀴즈 한번 내볼까? 어떤 영화일 것 같아요? 아바타. 아바타. 아,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 사실 1위는 매년 갱신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1위는 바로 캐러비안의 해적입니다. 세상의 끝에서인데 어마어마해요. 한국 돈으로 바꾸자면 약 3,300억 정도. 아바타는 초당 얼마 들었게요? 초당? 초당 1초당 5,400만 원. 1초. 1초당.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의 숫자고요. 하지만 아바타가 순 제작비 1위가 아니라 9위 정도 링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정말 돈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게 실감이 날 거고 아까 설국열차 말씀하셨는데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490억이 들었고요. 어마어마하죠. 스타벅스 안에 로고 안에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 세이렌이 있잖아요. 세이렌이 있는데 이 세이렌이 왜 나와? 그 스타벅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인데 허먼 멜빌의 백경에서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멜빌의 백경에서 그 에이허브 선장은 아주 비이성적으로 무조건 배를 몰아서 고래를 잡으려고 하지만 스타벅은 계속 이성적으로 그러지 말라.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성적인 충고를 하는데 스타벅스를 차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스타벅처럼 이성적으로 우리 기업을 운영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돈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 한 편도 하나의 배거든요. 이성적으로 운영을 잘 할 때 그 영화가 성과를 거둔다고 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였지만 망한 영화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화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미래를 꿈꾸는 친구들이 다 있을 텐데 꼭 결과가 아니라 정말 그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은 과정 없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우리 영화 예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토크는 마무리하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영화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실래요? 손을 많이 드시네. 저기 남학생. 예.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던 영화를 하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가장 순매출이 제일 많이 남았던 영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자면 그 최초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그래서 빵 터진 영화다라고 블록버스터 영화를 얘기를 하자면 조스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작비 대비 아마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을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만든 영화였어요. 블록버스터라는 영화. 또 질문 있는 학생 질문해 볼까요? 자, 우리 저기 남학생. 예. 영화를 보면 검은 돈은 다 스위스 은행 쪽으로 다 돼 있는데 왜 하필 스위스 은행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제가 대답을,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스위스 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미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거예요. 옛날 유럽에서는 스위스 하면은 저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스위스가 우리가 뭐를 해 나갈 것인가를 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꾸로 금융업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고 금융업인데 누가 그 산까지 와서 돈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 했었던 게 우리는 이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검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애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금융업을 하자. 그럼 다른 애들하고 차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예금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절대 공포하지 말자가 되면서 스위스가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네요. 예. 네. 평론가님께서 그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던 영화가 뭐예요? 최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영화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을 제가 별 4개 반 줬어요. 5개 중에 90점을 줬는데 나를 찾아줘는 오늘 한 얘기랑도 되게 밀접해요. 두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이가 나빠진 이유가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두 부부가 빚을 지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면서 아주 앙숙이 되면서 얘기가 벌어지거든요. 좀 훌륭한 영화로 사회상을 보여주면서도 잘 만든 영화로 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에는요, 그리고 영화의 참 또 다른 맛이라면 명대사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I'm your father라든가 뭐 이런 여러 명대사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 어떤 명대사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에 엄청나게 흥행했던 영화인데 여러분들 올해 한국 영화 중에 거의 가장 흥행했던 영화인데요. 아시나요? 명량에 나왔던 대사인데 거기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직 신에게는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겨우 12척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보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쪽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이제 파악을 했을 때 좋은 생각 근육, 긍정적인 생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뭐 위기가 오거나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제 좋은 점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글쎄요, 전에 조금 엉뚱한 명대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트릭스에 보면은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을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살다 보면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 선택이라는 거. 선택을 하면 뭔가 포기해야 될 것도 생기지만 하지만 또 책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시고 아주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인생에서 뭔가를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딱 하나라도 말 하나라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꿈을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제 콘서트 Y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